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출구 전략에 팔을 걷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 위축 조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제 위기론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라며, 그런데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일들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 비판이나 대통령 책임론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잘못 보도되고 왜곡시킨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이런 것에 대해 바로잡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업종의 대표들로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 점검해달라고 했다. 중략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경제가 침체되면 많은 걸 잃게 되죠. 하지만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입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특히 어제 밤새 KBS 같은 경우 또 청와대 같은 경우 별로 안녕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 가족들까지, 그리고 시민들까지 KBS와 청와대 앞에 계셨죠. 밤새 참 추운 5월이었어요. 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KBS 사장 또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지금 김남훈 씨라던가 또는 주진우 기자 등등등 진도 현지를 취재했었던 갔다 왔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가장 이성적인 집단은 바로 실종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서울까지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밤을 지새우면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청와대 앞과 그리고 KBS 앞 머물게 한 힘은 무엇인가?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정무수석을 보낸 박정희 2세께서는 경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땀을 흘려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사 찾고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주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됩니다. 생명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지난 4월달 바로 참사가 있었던 그날 녹음했었던 콘서트 K 일부 실황을 오늘 방송할까 합니다.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월에 대한 노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감안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콘서트 K 공개 방송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저의 노래 그리고 그 당시에 남미에서 갓 돌아온 오지 여행 전문 다큐 PD 탁재훈 PD와의 대담, 여행 수다 비슷한 것이죠. 들으시고요. 2부의 노정열 씨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게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이기도 하고 또 콘서트 K이기도 합니다. 뉴스 K, 이거랑 통일하자는 그런 의미로 콘서트 K. 이 아이디어는 노정열 씨가 냈고요. 좋다 그래서 콘서트 K. 이 공개 방송은 여기서 두 번째죠. 국민카페 온에어서 하는 것은 두 번째지만 뉴스 K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입니다. 매월 할 생각입니다. 매월에 또 4월, 5월, 6월, 7월, 8월 모두 그냥 넘기기에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 이것저것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라는 그런 엽기가 욥기인가요? 네. 근데 지금 시작이 창대해서 끝은 더욱 창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동기는 4월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노래가 그대의 그늘진 삶의 작은 위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노래가 그대의 지친 어깨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버텨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버텨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고맙습니다. 저의 네 번째 희귀 앨범 중에 있는 나의 노래가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담당 PD이신 임대웅 PD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엔지니어를 맡고 계신 강승희 엔지니어시죠.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4월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4월이 올 때 꼭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저에겐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4.3 그리고 4.19죠.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16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4.19에 바친 이영도 시인의 시에 한태근이라고 하는 학생이 곡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진달래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할게요. 눈이 부시네 저기 나만 힘의 틈마다 그날 쓰러져가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다음 노래는 87년인가요? 86년에, 1986년에 서울대 메아리라는 운동, 그 노래 부르는 서클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4월 그 가슴 위로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만든 분은 버시아 해방이 온다. 이런 노래를 만들기도 하셨던, 부활하는 사나, 이런 노래 만드셨던 이창학이라고 하는, 예명은 이성지였죠.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4월 그 가슴 위로라는, 이것도 역시 4.19에 대한 노래인데요. 이젠 우리 복정에 견딜 수 없어 자유의 그리움으로 분노를 뱉는다. 총탄에 뚫린 4월 그 가슴 위로 넙되어 허공에 출렁이는 자유여 만세. 이젠 하나 될 마음 견딜 수 없어. 두 쪽 남조국의 운명 입술 깨문다. 총탄에 뚫린 4월 그 가슴 위로 뜨거운 가슴으로 일렁이는 통일의 영원이여. 이제 우리 독재의 사슬을 끊고 민주의 행진으로 발레 딛는다. 총탄에 뚫린 4월 그 가슴 위로 힘에 저 강물로 흐르는 민주여 만세. 총탄에 뚫린 4월 그 가슴 위로 피 맺혀 강물로 흐르는 민주여 만세. 민주여 만세. 저도 덕분에 간만에 불렀습니다. 4월 그 가슴 위로. 예. 노래 어때요? 오늘 콘서트 K 첫 시간인데 매우 중요한 손님들. 처음에 첫 봤다라 그러나요?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공연에서 갓 돌아오신이 아니라
저 남미 출장에서 갔다 오신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어렵게 지금 회식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빨리 출연했다가 다시 회식 자리로 복귀해야 되는 오지 전문 다큐 PD인 탁재영 PD 모셨습니다. 쎄. 어. 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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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시다 오셨어요? 네. 합정동에서 소주 먹다 온 탁재영 PD입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네네. 그게 한 2달 가까이 출장한 거였죠? 그렇죠. 예. 2달을 채우고 왔죠. 아, 그래요? 네. 복귀하기 며칠 전부터는 계속 음식만. 예. 네. 그때는 이제 정말 정신 살짝 나가서 예. 네, 뭐만 그냥 톡 건드리면은 바로 그냥 비빔냉면 뭐 이제 내지는 뭐 김치 두루치기 뭐 내지는 설렁탕. 네네 설렁탕.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제일 밤에 도착했을 텐데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설렁탕 먹으러 갔죠. 예. 그 유명하다고 하는 네네. 무슨 관? 토송옥 설렁탕. 아, 네. 그래요? 일산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아, 그렇군요. 예. 남미에 어디 다녀오셨던 거예요? 이번에 훔볼트 로드라고 해서요. 네. 저희가 5월 말 내지는 6월 초 방송을 앞두고 있는 훔볼트 로드 다큐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훔볼트라는 분은 19세기에 살았던 독일 탐험가고요. 예. 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인데 그분이 탐험했던 곳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이렇게 3개의 나라예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쿠바도 그분이 탐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중미에 가까운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남미 북부라고 남미 할 수 북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원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를 모두 도는 거였는데 이번에 또 때마침 베네수엘라에서 예. 무정부 상태, 에너키 인 더 베네수엘라. 진짜요? 네. 거의 지금 그 상태여서 베네수엘라는 못 가보고 그 촬영분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소화를 하고 아쉽게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 베네수엘라는 미녀들 많은 나라.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네네. 그리고 얼마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베스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기에 힘입어서 억눌러 놓았던 그런 비정상들이 정말 이제 정상화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네. 예. 차베스가 상당히 개혁적인 진보적인 정책도 많이 했지만 독재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폈었죠. 아무래도 대중영합 정치의 또 1인자 아닙니까? 포퓰리즘?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뜻은 선의에 가까운 것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그 결과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커다란 부조리를 만들어 놓고 저 세상으로 가셨죠. 우리 좀 가까이 앉죠. 네네. 그러니까. 좀 이상해. 네. 아이, 좀 낫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술 따를 수 있는 거리. 그러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라도 독재는 곤란하다. 선의라도 일단 방법론이 현명해야겠고요. 예. 정말 뜻은 좋은데 멍청하게 정책을 펴면. 물론 지금 정부 이분들도 전 뜻은 좋다고 봐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남미에 있다 보니까 그 정치 상황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이게 우리나라 얘기인지 어디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르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공중파 PD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뭐 바람이 불면 뭐 바람보다 빨리 누워버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에바 페론, 그러니까 후안 페론, 그러니까 남편이 후안 페론이었고 아르헨티나에서 꽤 민중들한테 지지를 얻었지만 사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부채질했었던.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 베네수엘라에서 제가 처음 취재 갔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요. 공항에서 암달러상이 막 접근을 해요.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거의 짐 찾자마자. 아니 무슨 공항 구내에서까지 이렇게 암달러상이 활개를 쳐.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국가 공인
환전소에 가가지고 예. 환전을 했어요. 예, 예. 그 암달러상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죠. 그 건전한 여행자의 네. 기본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암달러상이 제시한 환율이 국가 공인 환율보다 2배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2분의 1을 손해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의 선의를 물리치고 국가가 치는 사기를 당하기 위해서 네. 그 베네수엘라 공식 환전소로 갔던 거죠. 예, 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 베네수엘라 정부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석유 가격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위해서 뭐 국내 경제 사정이 어떻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가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달러당 우리 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환율은 얼마야? 라고 그냥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는 수급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접 달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암달러상들이 그렇죠. 선의를 가지고 접근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달러가 필요해서 나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 예,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던 사회 여러 부문의 갈등들이 차베스 사후에 뭐 그만큼의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 취재를 포기하셨고. 그렇죠.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만 하는데도 출장 기간보다 예전 기간보다 더 있다 오셨잖아요. 네, 한 열흘 더 있었죠. 보름 더 있었죠. 두 나라에서만 하는데도 그렇게 할 게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에콰도르 다음에 콜롬비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갔어요. 자, 에콰도르 갔다가 베네수엘라를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 가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를 못 들어가고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갔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세 나라에 예전에 독일인이 이거 답사했었던 그 독일인이 답사했었던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근데 오늘 뭐 이런 얘기 나와도 되는 자리 맞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민주의 안녕 부르고 계시길래. 네. 괜찮아요. 진짜요. 네. 예,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돼요. 진짜. 예. 근데 훔볼트라는 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의외로 잘 모르세요. 오히려 몰라요. 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1799년에 남미로 과학 탐험을 떠납니다. 1799년이면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강 그때쯤일 거야 아마. 그래서 180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처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시작을 해서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랬다가 쿠바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멕시코로 갔다가 죽인다. 5년 동안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있으면 5년 동안 딱 여행 갔다 오면은 그렇죠. 네. 그때 프로시아 황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프로시아? 네네. 프로시아 출신이죠. 그러니까. 맞다. 프로이센이로 나중에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하지만 작은 공국들로 나눠졌을 때 가장 큰 나라가 그 프로시아였잖아요. 거기 출신이고 거기 여행하면서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서 알만한 거는 훔볼트 해류. 훔볼트 해류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아 해류는 들어봤지만 그건 이제 일본 쪽이고요. 남미의 서해안을 흐르는 해류인데요. 남극에서부터 흘러와서 원래 차가운 물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남미 서해안에 와가지고 다다라서 이게 갑자기 위로 떠오릅니다. 이 해류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플랑크톤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생태계가 풍요로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근해가 어종이 풍부한 게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 해류에는 뭐 훔볼트 오징어라고 하는 뭐 한 30kg 나가는 그런 오징어도 살고요. 오징어가 우리가 먹는 진미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훔볼트 오징어예요. 그래요? 싸거든. 그리고 뭐 훔볼트 펭귄도 살고. 그러니까 사실 이 동물들은 전부 훔볼트 해류에 살기 때문에 훔볼트라는 이름을 얻은 거고요. 그래서 훔볼트는 그 해류의 성격을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전부터 많은 뱃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해류를 남미 서해안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해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훔볼트는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여기에 해수 온도가 주변부의 해수 온도보다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건 한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류 때문에 기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까지 예측을 했었죠.
그러면은 탐험가이자 해양학자군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네. 모든 과학에 능통했던 마지막 사람입니다. 잠깐만, 훔볼트. 네네. 그렇게 하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네. 네네. 예. 그래서 훔볼트가 사실 형제예요. 아. 그래서 훔볼트의 형은 비렐름 훔볼트라고 해서 언어학자고요. 아, 네, 훔볼트 언어학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 비렐름 폰 훔볼트가 훨씬 더 유명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문학적 전통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동생은 자연과학자이자 탐험가고 예.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질 않아요. 뭐, 네가 전공이나 파이씨, 뭐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어떤, 과학을 통섭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때였고. 뭐, 밝혀진 네. 사실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발견하면 족족 짓게 되니까. 아, 그렇죠. 네네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훨씬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부분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의 그 취지는 네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어떤 걸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는 네. 우리에게도 이제 좀 탐험이 필요하다. 아. 우리 손으로 하는 탐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다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다가 네. 정작 공부할 과제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학문적 권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큰 문제예요. 인정을 받고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대부분 과학적인 성과가 그러니까 그 정말 이 필드의 지식에서부터 쌓아 올려진 그런 과학적 성과의 아주 밑바탕이 되는 지식들이 네. 외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아주 로 머티리얼 그러니까 아주 재료가 되는 그런 데이터부터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우리 손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알 것 같아도 찍어 먹어보고 네네. 이제 좀 그런 우리 손으로 탐험하는 그런 좀 버릇을 들여야겠다. 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다큐멘터리의 취지였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저희 질문 때문에 네네. 정말 해야 되는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네.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크와 카메라 잠깐 줄 테니까. 저 정말 궁금해요. 가서 뭘 네. 했고 네네. 그걸 취재를 해갖고 어디서 어떻게 방송할 거며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갑자기 전기뱀장어를 들고 막 이런 사진도 네, 있었고 네, 네. 이게 어떤 건지죠. 네. 이게. 일단 이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방송이 될 것 같고요. 네. 어디서요? KBS 파노라마에서 예. 4부작으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중에 1, 2부를 제가 제작 책임을 맡았고요. 아, 예. 네. 지금 방금 그 전기뱀장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기뱀장어는 훔볼트가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당시에 동물 전기의 존재가 처음 밝혀졌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전기 펄스인데 그때는 그런 지식 자체가 그런 것들이 밝혀지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네. 훔볼트도 굉장히 동물과 그 전기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남미에 가서 보니까 아니 물고기인데 전기를 막 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뭔가 호기심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인 거예요. 야, 그러다가 생명 단축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은 90살까지 장수하셨어요. 워낙에 일단 몸부터가 장난이 아니야. 당시에 세계 최고 높이 등반 기록을 세운 것도 이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5,900m까지 올라갔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장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그런 뭐 기껏해야 뭐 울 외투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뭐 그런 거 입고 그냥 목도리 좀 메고 이러고 올라갔겠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처음에는 한 4,700m 이런 데서 기절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올라가? 그런데도 나중에 좀 몸에 좀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니까 나의 몸에 어떤 현상들이 오는구나. 이 현상들은 아마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뭐 이제 이게 알게 되니까 더 겁내지 않고 더 많은 과학 기자재를 아예 싸들고 올라갔었죠, 이분이. 그렇군요. 네. 근데 전기뱀장어의 경우에는 전기뱀장어. 이게 또 미치도록 또 호기심이 가니까 무조건 잡아야겠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전기뱀장어가 있는 얕은 여울에 거기 이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건기 때는 얕은 그런 호수들이 많이 생겨나요. 물이 갇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물고기도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아주 빽빽한 밀도로 서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
전기뱀장어가 있는 연못을 파악을 해서 거기다가 말과 노새 15마리를 풀어넣어요. 걔네들이 막 가고 막 물을 튀기니까 전기뱀장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예. 전기뱀장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650볼트까지 전압을 발생시키거든요. 우리가 그 심장 마사지 할 때 왜 죽어가는 사람 살릴 때 심장에다가 쏘는 전압이 200볼트에서 400볼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능가하는 전압을 뿜는다고요. 근데 이 뱀장어도 그 전압을 계속 뿜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뭐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에 뱀장어 잡아와가지고 우리가 도시에 불을 밝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그냥 위협을 느끼면 흑! 한 다음에 으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지쳐요. 그래서 점점 전압이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쏴. 그런 거 보면 남자랑 되게 비슷해요. 하여간 그래서 그러네. 네네네. 굉장히 늦으시는구나 좀. 네네. 너무 이렇게 해맑은 청중들을 상대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늦으신 것 같은데. 자, 순진해요. 네네. 그래서 막 그렇게 노새와 말이 난동을 피우니까 이 뱀장어들이 쓸 전기를 다 써버린 거죠. 그때 잡아와서 다시 얘네들이 좀 전기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잡아서 완전히 위험성을 제거시킨 다음에 그래서 말과 노새들만 이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다시 잡아와가지고 다시 전기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동료와 내가 손을 붙잡고 그 동료가 전기뱀장어를 만지면 감전! 그 다음에 동료와 내가 손을 붙잡고 나는 한쪽 손에 금속판을 쥐고 동료가 뱀장어를 만지면 더 감전! 뭐 이제 그렇겠네. 네네네. 그리고 밀랍을 씌운 막대로 찔러봤더니 안 감전. 근데 금속 막대로 찔면 감전! 뭐 이제 이런 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겨요. 대단히 실증적인 과학자군요. 네. 이렇게 되면 감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감전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며칠 동안 근육통과 관절통에 시달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은 5,900m인 산도 가셨겠군요. 네. 저는 5,450m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무튼요. 네네. 지금 그게 제가 올라가 봐서 아는데 그거 적응하지 못하면은 당장 내려가야 돼요. 네, 맞아요. 거기서 하루 정도 동안 개고생하고서는 겨우 적응할 수도 있지만 적응 못하면은 내려가야지 최악의 경우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산병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고산병의 후유증은 두 가지예요. 죽거나 아니면 멀쩡하거나. 부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데 거기도 다녀오시고 전기범장어도 이렇게 있었고 에콰도르니까 바로 적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어떤 경험들도 있었을 테고. 자, 저 전기범장이 또 다른 경험. 그러니까 그 에콰도르가 적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는 우리가 구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가 아니에요. 약간의 타원. 그렇죠. 그러니까 배불뚝이 구체예요. 그래서 적도 부분이 훨씬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라갔던 침보라소의 경우에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따지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산에 올라갈 때 네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날에 걸쳐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적응할 시간도 있고 한데. 하고 로지에서 이렇게. 근데 거기는 머무는 데는 한 3,000m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서 머무는데 저희는 또 촬영 목적상 또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촬영 목적상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대한민국 촬영팀만 그렇게 급해요, 보면은. 그래서 차를 타고 한 4,900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차를 타고 할 수 있는 촬영도 있어서 그 중에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거기에 얼음 장수 분이 계세요. 마지막 얼음 장수. 그러니까 얼음 장수. 네네. 침보라소라는 산에 4,700부터 빙하가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얼음 장수가 왜 필요한데? 지금은 필요 없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직업이고 그 가문이 대대로 그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시장에 가서 지금은 물론 그 시장에 얼음들이 다 있지만 그 얼음은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침보라소에서 캐온 얼음으로 만든 주스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그 산 이름이 침보라소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원래는 되게 가난하다가 요새 좀 알려져가지고 생수 모델도 하고 그랬어요. 생수 이름이 침보라소예요. 생수병을 손에 들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쫙 이러고 있고, 이런 거. 바로 그 포즈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촬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4,500m까지는 차가 올라갈 수 있대요.
차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푹 놨죠. 그래서 한 200m 정도면 걸으면 되겠구나. 근데 저희 가이드가 가지고 있던 차가 멀쩡하게 생긴 사륜구동 차인데 알고 보니 무늬만 사륜구동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바퀴가 다 돌아야 되는데 뒷바퀴가 안 돌아요. 아니, 앞바퀴도 아니고 뒷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어가 너무 또 이분이 돈을 좀 이렇게 유지비를 좀 아끼셔가지고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래서 3,900m에서 차가 퍼졌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국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을 받고 뭐 새 차가 올라오고 그런 거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저씨는 그 얼음장수 아저씨는 4,700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날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 배낭 매자 그러고서는 그럼 얼마 동안 걸으면 되니? 2시간 걸으면 된대요. 산악 가이드 걸음으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정이 없던 산행이잖아요. 그러니까 3,900에서 4,700까지 올라가는 게 800m 오르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바닷가에 근접한 산들은 그냥 높이가 해발 700, 800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산을 하나를 오르는 건데 그걸 해발 고도 3,90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정말 하루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거지 같아요, 진짜. 원래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1,000m마다 산장이 있는데 그걸 하루에 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2,700에서 3,700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 더 쉬는 걸 권장을 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안 그러죠. 네. 우리 의지 한국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한 3시간에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4,600까지 가서 아 진짜 여기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말 조난이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도 부실하게 먹었겠다. 그날은 차 탈 걸 줄 알았으니까. 뭐 초콜릿을 제대로 준비를 했어. 물을 제대로 준비했어. 물도 떨어졌고. 물이 아주 엄청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네. 고산에서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뇌에서 피가 쫙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엄청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상쾌하게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머리가 솜사탕처럼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 허벅지에서도 혈액이 쫙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산에서 정말 조난당하기 직전에 그 느낌. 그러면서 이 현기증이 안 멈추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지막 남은 비밀 무기를 꺼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다행이네. 예. 88정이라는 건데요. 88정, 아시는 분은 이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비아그라 복제약이에요. 비아그라 성분이 염산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물질 특허가 끝나서, 많은 나라에 있는 여러 제약 업체에서, 중소 제약 업체에서 그 약을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힘내그라, 뭐, 스그라, 뭐, 힘세그라, 뭐, 장어그라, 커지그라,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그나마 이름이 좀 덜 촌스러운 게 88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 약은 고산에서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심혈관계에 작용을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 신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혈액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근데 그날 딱 먹어봤더니, 이게 뭔가 좀 정신이 돌아오면서, 좀 견딜만 한 거예요. 다행이네. 여기서 박수 한 번. 아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선, 이게 우리가 일단 마음이 조금이라도 글로 가야 돼. 그렇죠. 근데 거기선 정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정말 일말의 마음조차 거기 안 가고 있으면 신체 변화는 안 일어나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탁 PD님이 그 일촉즉박의 상황에서도, 빈사의 상태에서도 욕망에 충실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아니요. 욕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혀. 그러니까 무념무상의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사실은 폐에 맨 처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기에 맨 마지막으로 작용을 한다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저는 그 88정에 대한 너무나 좋은 그 이미지가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정말로 저희가 최고 높이에 도전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날씨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착잡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은 오후 1시부터 재웠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여러 가지 뭐 또 섭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그 콜롬비아에 돌아가야 되니까 메일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11시까지 제가 깨있게 된 거예요. 빨리 자야겠다 이제. 큰일 났다. 빨리 자야지. 그러고서는 그걸 덮고서는 이제 자기 직전에 제가 이제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네, 사실 사람이 되게 한 가지에 꽂히면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 그때 효과가 좋았으니 네. 오늘 먹고 자면 내일 산에 올라갈 때쯤 되면 혈액순환이 더 촉진돼서 뭔가 몸 상태가 일단 준비된 몸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과 출신 아니죠? 아니죠.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죠, 제가. 네. 맞아요. 매우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 네네. 아유, 잠을 잤겠어요, 그래갖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산에서 먹은 건 100mg이었는데, 이빨로 딱 잘라가지고 50mg을 이제 물과 함께 먹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죠. 예. 근데, 일단, 그때가 휴일이어가지고요. 네. 옆에 있는 클럽에서 계속해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 막 잠을 못 이루잖아요. 네. 잠을 못 이루니까 사람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상념에 젖게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난 생각은 음식 생각. 네, 설렁탕, 깍두기, 그런 생각 하다가, 또 한국에 두고 온 누구도 보고 싶다, 누구도 보고 싶다 이러다가, 전 정말 진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닌데, 특친들을 생각하다가, 트위터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여자 특친을 딱 떠올리는 순간, 이때 배경음악으로는 임마누엘 부인의 주제가가, 디비디비디비디비디비디. 네. 정말 88정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아, 이런 주옥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정말 그때 제가 당황할 정도로 저도 42 살았으면은 여러 가지 그렇죠. 경험이 있을 만큼 있는데 제가 다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튼튼하게 네. 이런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자부심도 느꼈겠구나. 아니요. 굉장히 그래요? 당혹스러웠어요. 정말 당혹스럽게만 했어요?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일단. 그래서 잠도 설치고. 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단, 이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처방, 애국가. 네. 애국가를 부르거나. 시전을 했으나. 아니면, 바로 뒤집어 갖고 푸시업을 하거나, 등등. 제가 푸시업을 그때 생각을 못 했네요. 그걸 했어야지. 네. 그래서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는데, 이렇게 애국심만 이렇게 자꾸 우러나고, 더 이상의 효과는 없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심각하게, 뭔가, 제3의 방법, 제3의 길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머전시, 마치 비상사출 같은,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는 내일 더 안 되겠다. 힘들 수가 있다. 그건 권투 선수들도, 복싱 시합 전날에는 부부관계를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비상사출을 선택했다가는 내일 더 힘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아니야, 지금. 남자분들만 아시는 거야. 아시는데. 사실 생각해봐. 우리 민주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요. 얘기 나온다고 갑자기 또 그 모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들 이렇게. 엄숙하신 척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계시는구나. 네.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끝끝내 애국가만 부르다가, 결국에는 기절을 했죠. 근데 기절한 게 결국에는 새벽 한 2시경에 이제 기절을 하고 나니까 가뿐하게 1시간 만에 전혀 가뿐하지 않게 1시간 만에 일어나서 산을 올라갔던 거죠. 네. 5월 말 6월 초에 이렇게 방송이 되긴 하겠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가장 크게 느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이게 똥이라는 것이 90% 확실해도 10%의 의구심이 있으면 맛을 봐야 된다. 찍어 먹어봐야 한다. 그래야 이 지식이 정말 확실해지고 후회가 남지 않는다. 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요? 구체적인 꼭 전기뱀장어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훔볼트의 경우에는 오리노코 정글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방법이 블로건이라 그래서 부는 거잖아요. 입으로 불어서 쏘는 바람총. 거기에 쟤는 화살이 있어요. 근데 그 화살 끝에 독을 바르거든요. 근데 이 독화살로 사냥을 해서 그 사냥감을 바로 먹더라는 거죠. 훔볼트는 여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독이 온몸에 퍼졌을 텐데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안 죽나?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이 독은
먹어서는 안 죽는 독이구나. 그렇죠. 혈관계에만 작용하는. 네. 아, 그런 독이라네. 그래서 야, 독 한 바가지만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독입니다. 예. 독의 이름은 꾸라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제대로근 맘대로근을 마비시켜 버려요 다. 그래서 심장까지 결국에는 진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죠. 근데 훔볼트는 어쨌든 그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셔요. 근데 이게 뭐 죽지 않는다 뿐이지 뭐 먹으라고 권장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실리카겔 먹어도 해가 없으나 먹지 마세요. 네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예. 이거 그걸 능가하죠. 대단하네. 어쨌든 독인데. 그래서 그거를 마시고 엄청난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려요. 예. 거의 뭐 빈사 직전까지 가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기록에 남겼구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고선 좆될 뻔했어. 예. 이러고선 말 텐데 예. 그거를 또 미주알 고주알 기록으로 다 남겼어요. 내 학설이 맞았어 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대신은 많이 묵지 말기라이 이런 네. 거. 이걸 몇 밀리그램을 혈액으로 투입하면 뭐 원숭이나 조류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거보다 큰 동물의 경우에는 동작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경구 투여했을 때 입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의 복통과 메스꺼움 이런 거 어지러움을 경험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또라이짓 때문에 서양이 지금의 위치를 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쿠라레는요. 나중에 세계 최초의 근이완제가 됩니다. 우리가 마취를 할 때요.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제만 가지고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을 못 느끼게 되지만 근육은 계속해서 움찔움찔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격렬을 일으키거든요. 네. 이때 수술 환자를 완전히 축 늘어뜨리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최초의 근이완제로 쓰였던 건 바로 이 쿠라레 성분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쓰이는 근이완제는 그 성분만을 화학식으로 알아내서 더 부작용이 없고 좋은 성분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 탁재영 PD 뭐냐면은 탁재영 PD만 가지고도 2시간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음 등장하실 분은 이분만 가지고도 하루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소주도 먹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또 사장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 그렇죠? 네, 또 가봐야 돼요. 우리 저 5층에 살고 계세요? 네, 사는 건 아니고 가끔 살기. 예, 이상 지난 4월 16일 있었던 뉴스케 1부를 함께 했습니다. 원래는 1부, 2부를 한 날에 그 주에 금요일인 18일에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미루고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그리고 이정열 씨와 함께 했던 2부는 지난번에 방송을 했고요. 1부 탁재영 PD와 했던 것은 이렇게 뒤늦게 했습니다. 콘서트 K 5월달의 콘서트 K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5월 14일 7시 반 역시 장소는 구민카페 온에어고요. 저와 노정열 씨 그리고 이정열 씨는 같이 계속 하고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계시죠?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모셔서 요즘 언론이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뭐 언제 제대로 한 적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 신문뿐 아니라 방송뿐 아니라 신문들까지 이건 거의 언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는데요. 대한 언론의 선구자로서 미리 그 길을 걸었던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5월 5.18 광주에 대한 그런 노래 이야기 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 노정열 씨, 이정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